아빠, 왔어? 55세 여자, 7살 같은 목소리.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숨긴 것, 걔만이 알던 진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53년을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28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마리의 늙은 개가 저에게 가르쳐준 진짜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30년간 아버지께서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올해 53세, 중소기업 과장으로 2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죠. 구부정한 어깨에 늘 피곤한 눈빛을 하고 있는 그저 그런 중년 남자입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8세, 전직 우체국 집배원이셨던 아버지는 40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신 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과묵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셨죠.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12년간 키우시던 개, 보리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한때는 황금빛으로 빛나던 털이 이제는 하얗게 새어버린 12살 노견이었습니다. 인간 나이로 치면 84세쯤 되는 나이죠. 흐린 눈빛에 느린 걸음걸이, 관절염까지 있었습니다. 보리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하루 종일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아버지의 마지막 친구였는데 내가 잘 돌봐줘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례 후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보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요.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하던 녀석이 새벽 5시 정각만 되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짖어댔습니다. 5분, 10분, 때로는 30분씩 아무리 달래도 안아도 간식을 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간 우리가 이사 가야 할 판이에요. 보호소에 보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민수야, 보리 좀 부탁한다. 그 힘없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보리의 짖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내와도 자꾸 다투게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저는 짜증 반, 궁금증 반으로 보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눈빛으로 현관문을 바라보며 짖어대는 보리. 그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필사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꼭 가야만 한다는 듯한,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은 그냥 짖는 게 아니구나. 어딘가에 가고 싶은 거구나. 5째 날 새벽, 저는 일부러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보리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거든요.
목줄을 미리 준비해두고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5시. 보리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목줄을 채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보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2살 노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저와 보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보리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다리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 저는 땀을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보리는 마치 지도를 외우고 있는 것처럼 정확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좌회전, 직진, 우회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0분을 걸어 도착한 곳. 낡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 녹슨 철문. 1970년대에 지어졌을 법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보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2층 201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아버지와 관련된 곳인가? 아니면 보리가 옛날에 살던 집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양이 어딘가 어눌했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아빠 왔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 여기, 이 낡은 다세대 주택 201호에 아버지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가족이 있으셨던 건가? 우리를 속이신 건가? 문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늦었네. 배고파.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보리의 목줄을 억지로 잡아 끌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보리는 뒤를 돌아보며 애절하게 울었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30분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리는 제 발치에 누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연차를 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아빠 왔어? 대체 저분은 누구일까? 아버지와 무슨 관계일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저녁을 차렸지만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 저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에 이끌리듯 그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우체국 근무 시절 배지, 표창장들, 그리고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 주민등록등본, 1985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등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봤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밑에 적힌 가족관계.
배우자 김영희 이혼, 자녀 박은혜 장녀, 박은혜, 장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가 있었다는 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아버지의 옛날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으신 아버지와 한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여자아이는 뭔가 어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정에 균열이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없는 일로 여기며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이 아직도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박은혜, 제 이복 누나, 3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아오신 분. 저는 그 등본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0년 넘게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20년 전 그 진실을 외면했던 걸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직접 문을 두드려야겠다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다세대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보리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201호.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면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55세라고 하셨지만 첫인상은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150cm 정도의 작은 키에 둥근 체격, 그리고 눈빛.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7살 아이 같은. 그분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빠, 그리고는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오늘은 진짜 늦었네. 은혜 배고팠어. 그분의 목소리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55세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빠 아니야? 그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다시 웃으셨습니다. 민수, 동생? 은혜 동생 있어? 네, 저는 누나의 동생입니다. 와, 은혜 동생 있어. 좋아. 그분은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순수하게, 아무런 원망도 없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하나하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반찬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듯한 오래된 사진. 젊으신 아버지와 어린 은혜 누나가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이분을 잊으신 적이 없구나.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혹시 동진 씨 아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내가 이 집에 산 지 35년이 됐는데 30년 넘게 매일 새벽 오시면 은혜네 집에 오시더라고. 새벽 5시요? 그래. 정확히 새벽 5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셔도 힘드셔도 꼭 오셨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오셨다고요? 그럼. 그것도 30년 넘게. 은혜한테 아침밥 해주시고 청소해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아침 해가 뜰 때쯤 되면 슬그머니 가시더라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은혜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나. 매일 새벽 5시면 문 앞에 서서 기다려. 아빠 온다 그러면서 전기세, 가스비 다 동진 씨가 내셨던 거야. 은혜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다 끊겼더라고.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먹고는 사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새벽 5시 아버지께서는 이곳으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 가족 몰래 혼자서 묵묵히 저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다시 201호로 갔습니다. 은혜 누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누나, 응, 제가 내일부터 매일 올게요. 아침밥 해드릴게요. 은혜 누나는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진짜 동생이 와줘. 네, 매일 올게요. 그분은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7살 아이처럼.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색은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 가계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5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월 생활비 30만 원, 전기세 3만 5천 원, 가스비 2만 8천 원, 마이너스 쌀 10kg 2만 5천 원, 마이너스 반찬 재료비 4만 5천 원. 매달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치.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울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생활비, 전기세, 가스비, 쌀값, 반찬 재료비. 심지어 은혜 누나의 생일날에는 케이크 값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에 은혜 생일 케이크 2만 5천 원.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은혜야. 아빠가 너를 떳떳하게 가족이라 말하지 못해서, 세상에 당당하게 내 딸이라고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새벽 5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너의 것이었어.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민수야, 이 수첩을 보고 있다면 부탁이다. 네 누나를 부탁한다. 아빠가 하지 못한 것을 네가 대신해 줄 수 있겠니? 미안하다, 민수야. 너에게도 무거운 짐을 남기는구나. 하지만 은혜는 네 누나란다.
부탁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께서는 혼자 이 모든 걸 짊어지셨던 겁니다. 새벽 5시, 우리 가족이 모두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아버지는 혼자 어둠 속을 걸어 은혜 누나에게 가셨던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시나 힘드시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보리가 왜 새벽 5시에 짖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12년간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보리.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보리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5시, 은혜 누나에게 가야 하는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저는 얼마나 한심한 아들이었습니까? 20년 전 진실을 알았으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내 평화가 깨질까봐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수첩을 보여주며 은혜 누나 이야기를, 아버지의 30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은혜 누나를 돌봐야 할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마음은 이해해요. 정말로. 근데 우리 형편이, 알아, 나도 알아. 수진이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적금도 깨먹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어머님 요양원비도 매달 나가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는요? 우리도 이제 50대예요.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미안해요. 제가 냉정해 보이는 거 알아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형편은 정말 빠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제 월급 350만 원, 아내 월급 280만 원, 합쳐서 630만 원. 여기서 대출 이자 8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딸 용돈 및 학비 100만 원, 어머니 요양원비 90만 원, 각종 공과금 50만 원, 저축 50만 원, 합계 570만 원, 남는 돈 60만 원. 은혜 누나를 돌보려면 최소 월 50만 원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돈은 10만 원. 저축은 깨야 하고 비상금도 없어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박 과장, 요즘 뭐 하는 거야? 이런 실수를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내년에 구조조정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지? 구조조정.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잘리면 우리 가족은, 은혜 누나는 어느 날 퇴근길, 저는 무의식 중에 은혜 누나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01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겼기 때문이겠죠. 어둠 속에 은혜 누나는 혼자 계실 겁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30년을 버티셨을까요? 두 가정을 짊어진 그 무게를 어떻게 혼자 감당하셨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여전히 짖는 보리. 그 눈빛이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도망치는 거니? 네 누나를 버리는 거니?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내와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딸아이도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리의 짖음이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더 길게, 더 애절하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끄러워. 제발 좀 조용히 해. 하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짖었습니다. 현관문을 긁으며 저를 쳐다보며 저는 참다 못해 목줄을 채웠습니다. 좋아, 산책 나가자. 그럼 되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보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은혜 누나의 집이 아니라 반대 방향. 10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공동묘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보리는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긁더니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12살 노견이 온 힘을 다해 우는 소리,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는 12년밖에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53년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12년을 함께한 개는 30년 약속을 지키려 하는데 53년을 함께한 저는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한심한 아들입니다. 20년 전에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을 혼자 감당하셨는데 저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보리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마치 아버지께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누나를 돌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지켜오신 그 약속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서 은혜 누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걸으셨던 그 길을 보리와 함께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저는 일어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30분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호 문을 엽니다. 누나 왔어요. 아빠, 은혜 누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나, 저는 동생이에요. 민수 동생.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은혜 누나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동생, 네, 누나. 동생아, 고마워. 그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주방으로 갑니다. 냉장고에는 이제 음식이 가득합니다. 제가 전날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 계란말이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30년간 하셨던 것처럼. 누나, 밥 먹어요. 와, 맛있겠다. 은혜 누나는 정말 행복하게 드십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아이처럼 즐겁게.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응. 밥을 다 드시고 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정리합니다. 빨래가 있으면 돌려놓고 쓰레기가 있으면 버리고 6시 30분쯤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누나, 저 이제 가볼게요. 회사 가야 해요. 내일 또 와? 응, 내일도 와요. 매일 올게요. 진짜? 진짜예요. 은혜 누나는 손을 흔들며 배웅합니다. 안녕, 조심히 가. 네, 누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제게 힘을 줍니다. 아내도 이제는 함께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6개월쯤 지나니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주말에는 같이 가도 될까요? 정말요? 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주말이면 아내가 은혜 누나와 함께 시장을 갑니다. 언니, 이거 좋아해요? 응. 좋아. 그럼 이걸로 사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짜 자매 같습니다. 딸아이도 이제는 자주 놀러 갑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은혜 누나에게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고모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와, 예뻐. 고모도 잘하시네요. 수진이가 가르쳐줘서. 딸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모 정말 순수하셔. 나도 이모한테 배우는 게 많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고 비상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으니까요. 3개월 후 보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용히 평화롭게 저는 보리를 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줬습니다. 고마워, 보리.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비겁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내가 가르쳐줬어. 진짜 가족이 뭔지. 보리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충견보리의 묘. 30년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게 비석을 세우고 나니 왠지 아버지께서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민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30분. 저는 눈을 뜹니다. 거실 벽시계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낡은 벽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보리의 짖음이 시작되는 시간. 제 평화가 깨지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시간.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게 피보다 진한 책임이 아닐까 하고, 선택이 아니라 사랑이 아닐까 하고,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두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셨을 겁니다. 양쪽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책임을 지셨습니다. 30년간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버지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보리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웃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게 남기신 것이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불편해서 힘들어서 피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무겁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직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이유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